반갑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픈형 멘토링 첫 세션 그 다음의 주제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이결애라고 합니다. 저는 서비스 인프라실에서 TPM을 맡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선택된 분들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션에 참여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전 질문을 다 살펴보면서 좀 공통된 질문을 갖고 있거나 공통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조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과 고민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 사실 요 두 번째 있는 주제는 회사 내의 구성원들에게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요거를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5, 60개 이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제가 추려봤어요. 공통될 만한 것들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이번에 발표한다고 이제 회사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링크드인 프로필에도 올려놨거든요. 요거 핸드폰으로 이제 QR 촬영하시면 제 링크드인 프로필 연결되니까 만약에 끝나고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자, 핸드폰을 다 안 꺼낸 것 같은데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이제 메시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아이고 죄송해요. 간략하게 소개해봤어요. 와이프랑 저랑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TPM으로서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기계공학이랑 자동차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저는 졸업하면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 가서 제가 차 한 대를 만들어가지고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저희 아내고요. 특이하게도 저는 10박 11일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명상만 하는 코스를 2번 정도 다녀왔어요. 요것도 아내가 소개를 해줘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는 없는데 저 5년 전에 그 김포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도 한 10살쯤 되었다고 생각하는 강아지 한 마리랑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첫 회사를 3D 시스템즈라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그때는 소프트웨어 QA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2년 정도 그 개발 테스트를 하는 엔지니어로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총 8년 동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매니저, 샌드버드, 쿠팡, 우한 형제들에서 현재 T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계속 다양한 인종 혹은 다양한 국가 인원들과 계속 일을 했던 것 같고 주로 경험했던 환경이 여기 미국, 유럽이 독일 이쪽이죠. 보면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맥락으로 소통하는 문화권, 또 한국, 인도는 또 여기 있고 일본 쪽은 또 그 맥락으로 소통하는 문화권. 저는 뭐 여기도 있었던 것 같고 여기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군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본론은 저는 이 성공 방정식이라고 약간 어그로를 끈 것 같기는 한데 그 질문에서도 성공 방정식이 뭔가요? 뭐 이런 걸 하면 다 되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 물리적 장벽,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에서는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될까? 뭐 이거는 글로벌 환경과 떠나서 저는 어느 회사든 다 고민하는 문제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묻는 게 이걸 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연애할 때도 연애한 지가 꽤 돼서 그렇지만 이제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등을 이제 맞추는 과정, 얘기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저는 컨텍스트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맞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혹은 우한 형제들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뭔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디테일을 찾거나 이것을 파고들어서 뭔가 잘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문서화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가끔 보면 아까 고맥락 문화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부터 덥석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돼 안 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근데 사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배경이 설명 없이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 나랑 일하기 싫은 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맥락으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왜라고 하면은 싸우자는 건가?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어떤 이제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셋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환경에서 과제를 할 때는 통역팀을 미리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리 이런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 장벽을 있다라는 게 인지는 되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문제다라고 약간 인식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시차가 생기고 떨어져 있으니까 과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느려질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더 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 채널에서 상대방 담당자가 누군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는지를 생각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민이 되는 거죠. 요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뭐 진행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나 어떤 담당자라는 사람 한 명이 지정이 돼서 끊임없이 계속 이 넛지라는 게 계속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그리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막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었다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슬랙 채널을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파편화 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협업하는 채널은 여기다, 여기서 담당자가 누구니, 여기서 요렇게 얘기하자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차는 결국 어떻게든 겹치는 시간을 찾아가지고 이 시간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뭐 몇 분 이내에 대응하도록 하자라는 공동의 룰을 먼저 셋업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쟤네 일하는 시간인데 왜 대답을 안 해줘요? 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우리의 업무 외 시간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은 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업무 외 시간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때문에 잠깐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면은 프로젝트 지연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이 나서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시간적 차이를 약간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물리적 차이를 좁히는 거는 아무리 화상으로 미팅을 한다고 해도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무드라든지 뭐 감정 분위기를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방향으로 출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그냥 내가 네 옆에 일주일 동안 앉아 있을게 라는 형태의 출장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젠다를 좀 상세하게 해서 매일매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뒤에 몇 시간 동안은 뭐 이런 집중적으로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젠다를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쌓고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조직들 간의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두 조직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이런 앞에 그런 도구들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원으로서는 리더들한테 이 과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상위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쳇말로 그냥 위에서 하래. 아니면 아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라는데 어떻게?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리더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 어떻게 팀원들을 동기부여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오히려 리더들한테 또 제안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까지가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집중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실제 이제 제가 뭐 책에서도 보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TPM으로서 한국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 해주세요도 아니죠. 저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될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뭐뭐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는 다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회사에서 경험했거나 바로 직전에 뭐 쿠팡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뭐 그런 뭐뭐 같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같아요를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뭐 seems like, sounds like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 할 수 있어 못해 yes or no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슈가 있을 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상위 조직장이라든지 우리 조직장한테 얘기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좀 꺼려하거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저 팀에 누구를 아니까 저 사람한테 좀 도움 요청을 해볼게요. 아니면 그렇게 해볼게요. 상대 팀장님 어떻게 저희가 얘기하죠? 꼰지르는 것 같은데요. 못하겠어요. 누굴 흉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다른 글로벌 환경에서는 이슈나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거를 내 상위 혹은 다른 상위 조직장들한테 그때 바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마감하기 2주 전인데 이슈가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보면 우리는 수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 되게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담 중에도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지라는 것들이 있고 이 맥락의 바탕에는 내가 여기까지 알려줬는데 이것도 몰라? 라는 약간 그런 약간 질책 혹은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글로벌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이거 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사용 케이스가 있어?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 일이야? 등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도 몰라 쟤네는?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고 여기서는 얘네는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나는 너네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환경을 더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 맥락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면 프로젝트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한 형제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책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그 쿠팡은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쿠팡 있진 않았어요. 경쟁사는 아닌데 그 제가 했던 쿠팡에 그 쿠팡 대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중국 사람, 대만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이 섞여서 서울 오피스 안에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어는 영어고 한국말로 대화를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고 되게 직접적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 했니? 언제까지 되니? 왜 안 되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우한 형제들이 왔는데 이제 이런 독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왜 하나만 알지 쟤네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봤고 요 책을 주로 봤고요. 요거는 절판이어서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예스24에 그 이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완전 적극 추천드리고 이 책은 너무 교과서처럼 생겨서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만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좀 살펴보면 여러 부분들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발췌를 해서 써보면 집단에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 소통, 고맥락 의사소통을 하고 약간 수직적이다. 상위 직책자에게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렵고 논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암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한 형제들은 이제 모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고 주로 대응을 하는 큰 이해관계자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물론 여기 보시면 딜리버리 히어로 안에 구성원들은 독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본 게 브라질, 그다음 아르헨티나, 그리스, 영국, 스페인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일이라고 보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위 직책자에게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논쟁을 피하지 않고 저 논쟁을 피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지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근거야라고 저한테 따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저맥락 의사소통을 한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베를린 테크 기업,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라 베를린에 있는 테크 기업은 다양한, 그러니까 유럽 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비슷한 문화, 어느 정도 미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피하지 않고, 다만 서로 나라가 다르다라는 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맥락이 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높낮이가 다 다른 걸 맞추려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라는 거는 맥락을 낮춰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맥락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하지만 신뢰 형성은 필수적이었어요. 단순히 내가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뭔가를 되겠다라는 이런 좀 관계를 구축하는 거, 뭐 라포를 쌓는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제가 경험해봤던 거는 진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선물은 거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독일 출장을 갈 때 그 코스트코에서 그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 과즙이라는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하기가 해외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거랑 몇몇 이제 한국 전통 간식을 좀 묶어서 이렇게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이제 뭐 독일의 하리보 이런 게 유명하다고 줬는데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주고받는 것에서 크게 부담이 없고, 그리스 친구도 저한테 초콜릿 같은 걸 선물로 줬고, 요런 게 있으면 일단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협업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가끔 저한테 연락 오면 뭐 결혜님 주말에 어떠셨어요? 전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화창했죠. 그랬죠. 하하하 이러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통 너 how are you? 근데 이거 어떻게 정도로 아주 인사말 아주 짧게 하고 결국에는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긴 인사말은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최대한 저맥락으로 하되 저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결국 결과로 보여주면 돼요. 네가 요청한 걸 내가 언제까지 해줄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기대한 수준만큼 내가 뭘 해줄게 해주면,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저맥락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뭔가 발생할 것 같던 이슈도 덜 발생하는 것 같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론에 쓴 것 같고, 이렇게 나타냈던 게 그 미국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들의 집합이라는 큰 하나의 국가고, 유럽도 보면 다양한 국가가 모인 곳이라서 결국은 다 저맥락으로 소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사전 질문을 줄이고 줄여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빠르게 넘어가고 현장에서 좀 더 질문을 받을게요. 같이 일한다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전 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뭐다 말씀드렸는데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쿵 짝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쿵과 짝을 좀 말해서 서로 그러니까 기대치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맞추지도 않고 쿵쿵쿵 하면 짝이 안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냐 해서 5달 전에 제가 쓴 게 있었는데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걸 그때 생각나 써본 거였거든요. 회사에 되게 인망과 덕망이 좋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찾아. 고민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같이 과제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좋은 사람은 좋은 분이었어.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 일을 잘 하느냐라는 별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고민은 나는 정말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일을 잘 하면서 회사에서 성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저는 뭐 개인 관점과 조직 관점으로 나눠봤어요. 연차가 차면서 더더욱 느끼는 거는 제 말을 먼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해서 누군가를 찾아오면 실제로 그게 고민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고 싶었던 말은 저 밑에 있었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말 끊고 내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청을 해서 들은 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해의 과정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이런 그 추상화, 구체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르겠지만 제 뇌가 엄청 열심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맥락이란 거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썼던 단어들을 반복해서 쓴다라든지 그 표현들을 차용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맞아, 걔가 틀렸어 라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같이 도와주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되려면 조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런 제 두 번째 이런 과정, 세 번째 과정을 해서 나름 해소를 해봤다라고 느꼈던 게 쿠팡 대만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 개발자랑 중국 개발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한국 개발자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도 다 만들어 놓고 추상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됐냐 봤더니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맞고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고 너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여서 우리 여기만 잘 조절해보자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박 3일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시간이 잘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을 수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명씩 들어보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진짜 마법같이 1시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 아까 얘기했던 왜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기를 하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든 리더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의 비전과 온라인이 되면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회사의 외부 강연자로 미키 킴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분도 맡은 과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다고 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개인이 그때그때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모아보니 이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연차가 낮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고연차 분들도 있다 보니 다양한 이제 질문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니까 우선순위 그리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고객 입장에서 임팩트가 좋은지를 생각해야 되고 계속 왜는 나오죠. 왜 해야 되는지를 상기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의사결정을 내가 못하고 상위 조직장에게 할 때에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꿀밤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가시화를 해야 돼요. 근데 가시화라는 거는 최대한 저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 엑셀에다가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다가 2차원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 뭐가 안 돼 등등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 시 최종 의사결정 방법은 이 논의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최종 합의를 했다는 결정 기준을 만들고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면 돼요. 되게 이상적이죠. 근데 사실 그 구성원들끼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만 구성원들끼리 결론이 안 나면 이런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회사 내에 뭔가 회의체가 있을 수도 있고 커미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의사결정을 의뢰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대답이 안 나오면 그 커미티에 의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성원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를 만들어서 내 상위 조직장, 그 위 조직장한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정리를 해서 이런 의사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기술적 난제와 요구사항 우선이 어떻게 정하시나요? 요거는 공식이 있어요. 요거 WSJF라고 찾아보시면 그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에서 잘 정리된 문서를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LG전자 있을 때는 연간 플래닝을 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쭉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우리의 리소스가 얼마이니 여기까지만 하겠다 라는 식으로 연간 플래닝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요거를 할 때 어떤 최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근데 이제 실제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조직에서는 개발팀이 피처를 개발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발생하는 버그라든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대응을 하다 보면 장애 대응이 당연히 기능 개발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가 높아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바로 장애 대응에 그 대응을 하죠. 그 말은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리소스를 여기저기 알아서 맞춰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렇게 나눠보죠. 기술 과제와 비즈니스 과제로 나눠봤을 때 만약에 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각 팀에 10명이 있으면 우리 팀은 그래도 30%는 기술 과제 개발에 쓸게 나머지 70%는 비즈니스 과제를 하자라는 식으로 사전에 리소스를 할당하는 거를 합의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 과제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고 비즈니스 과제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니까 더 복잡하게 다 같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도 운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되게 부끄럽네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기를 하려니까. 저는 계속 5년 뒤, 10년 뒤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봤던 것 같고 여기서 발표하게 된 것도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가 됐든 어떤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게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보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예측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뭔가를 요청했을 때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건 언제, 저건 언제,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를 되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요청했을 때 안 된다는, 물론 전략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요청을 할 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들, 혹은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근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별 이상한 소문이 없어요. 그분들 자체 그분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없고, 그분들도 주변에 뭔가 루머를 퍼뜨린다거나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 방향은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장표 여기 엄청 고민했거든요. 뭐라고 써야 되나? 제가 생각한 프로젝트의 성공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정 안에 되면 프로젝트 성공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프로젝트의 정의가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제를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럼 시작하고 끝냈으면 프로젝트 성공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계획한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한 그 기대 수준으로 나왔을 때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프로젝트는 항상 실패하냐 보면 모든 걸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잘 대처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걸 못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때마다 전략을 찾는 게, 잘 찾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어느 스타트업에서 이제 채용하신 스타트업에 계신 분이 어떤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전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해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짧게 해도 다 뭔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최대한 내가 머릿속에 있는 맥락을 문서화하고 도표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서화하는 게 운영 업무니 하기 싫은 일이라고 그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내가 이제 기존에는 직접 내가 하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컨텍스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 컨텍스트를 같이 이해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그분들이 직접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만 알고 말로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팀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직이 더 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과제 관련해서 기억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때 협업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몇 개 얘기하면 금방 알겠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팀장이든 파트장이든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전달을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최대한 상세하게 저맥락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회사 전체에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외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직을 생각보다 많이 한 경우였고, 제가 교과서적으로 공부한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양한 회사를 경험하면서 실제 되게 다르다, 아니면 여기선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실제 체득을 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 중에 정말 구체적인 케이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건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회사 내에서도 뭔가 조직을 옮기는 것도 도전을 해보시고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회사를 가서 다른 도메인에서도 뭔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